예, 안녕하세요. 이제 독후쿠 급물살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발을 하면 미국이 침공해서 접수하고, 김정은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내부에서 쿠데타 일어나서 결국 미국이 접수하고, 또 김정은이가 미국에 항복하려고 들면 2인자, 3인자 밑에 것들이 김일성 영생교의 수명이 끝났기 때문에 김정은을 날려버리고 미국에 직접 딜을 쳐서 또 미국이 접수하고, 어느 길로 가거나 북한에 미국이 접수하고 그리고 해방하는 그러한 경로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흡수 통일이라는 거를 그런 이런 뭐라 그럴까요? 비현실적 개념을 이제 버리고 아주 현실적인 그런 통일 방안을 이제 주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오늘 거 잠시 살펴보죠. 한마디로 북한의 언어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 중국의 위성 국가로 살아왔습니다. 1992년 이후죠. 그 이전에 1970년, 71년부터 1991년 소련이 망할 때까지는 중국과 소련 양쪽을 끼고서 살았습니다. 그때가 제일 행복했을 때죠. 북한 김일성으로서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소련의 위성 국가였습니다. 아무튼 이 뒷배를 항상 끼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 소련이 됐던 혹은 소련 중국 두 개의 공산국가가 됐던 혹은 중국이 됐던 뒷배를 끼고 살았는데, 이제 그 뒷배가 다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휴전선은 74년 묵은 지정학적 타협이죠. 처음에는 소련과 미국 사이의 타협이었고, 그 다음에는 소련과 중국 사이에 긴장이 벌어지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휴전선이라는 건 중국과 미국 사이의 타협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휴전선이라는 건 소련과 미국 사이의 타협인 그런 기묘한 지정학적 타협의 산물이었습니다. 북한은 그러면 어떤 거냐? 지금 북한 문제라는 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명확히 밝히듯이, 사실 스티브 배넌이 이 말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는데, 스티브 배넌의 용어로 따지자면 미중 관계의 부분 집합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북한의 뒷배인 중국을 패면, 북한의 뒷배인 중국을 무력화시키면 미국이 북한을 접수할 수 있다. 이게 스티브 배넌의 천기누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중국의 개입 의지를 무력화하면 북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북한 접수 해방이거든요. 그러므로 중국 개입 의지를 무력화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우리가 지난 6월 그러니까 미중 전쟁의 시작 이후로, 그 관세 경제 전쟁의 시작 이후로 몇 개월에 거의 10개월에 걸쳐 가지고 이 진행을 목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러면 도대체 중국은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나? 왜 미중 전쟁에 이 덫에 걸려 들어가는 그런 짓을 했나? 미국이 판을 크게 깔은 거예요. 미중 전쟁이란 판을 깔고 그 판의 맨 중심부가 북한 접수가 되는 건데, 시진핑이 왜 이런 덫에 걸려 들어갔나? 이거를 그냥 시진핑 개인의 잘못이나 혹은 시진핑을 추대한 밀어서 올린 그러니까 타이즈, 태자당,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해방군의 범털들, 그 사람들의 그냥 잘못이 아닙니다. 중국 체제의 내장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걸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정시장으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행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기는 언제였을까?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이걸 보면요, 이 마지막 시기는 일단 관치경제가 일단 풀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관치경제가 되면 당의 범털과 군의 범털이 나라 전체의 경제를 주물락거리고 불과 몇 년 만에 몇 족씩 되는 그런 세계적 갑부가 되고, 그 부패가 이루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관치경제가 계속되면. 이 우리랑 좀 비교를 해보죠. 이 관치경제가
민간주도 시장경제로 바뀌는 분수령이 있어요. 우리는 그게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던 해 79년 1월 달에 신현학, 강경식, 김재익 이런 사람들을 붙잡고서 야 이제 관치경제 그만하자. 이제 민간주도 제대로 된 시장경제로 우리가 방향을 급선회해야 된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 입장을 정했다고요. 그때 청사진을 뽑았어요. 이거를 당시 용어로는 안정화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박 대통령이 무슨 뭐 새마을운동을 하고 중화학공업화를 뭐 경제발전을 이루고 한강의 이적을 이루고 그거는 이 79년도의 용단에 비하면 좀 과장해서 말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권력자예요. 제 성질 머리대로 해서 모든 불만과 반대를 무릅쓰고 경제개발을 한 5, 6년 이상 끌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한 성과도 냈어요. 좀 말하자면 저건 있다 그래도 뭐 오일 쇼크라든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제 스스로 제가 그러한 강력한 지도자인데 그때 유신 때인데 제 스스로 야 관치경제 그만하자 이제 시장경제 민간주도 경제로 돌아야 된다. 이 말을 하겠냐고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에요. 제가 이 결정 때문에 사실은 박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저는 앞에 무슨 한강의 기적 이런 거는 무슨 경제개발 이런 거는 물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보다도 이 마지막 사람의 마지막이 중요한 거거든요. 박 대통령의 마지막 작품이 안정화 정책. 다시 말하면 야 이제 관치경제 그만하고 시장에 의해서 금융도 일어나고 외환 교환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투자도 일어나고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 가격도 결정되고. 일단 그전에는요. 우리가 물론 달러가 부족해서 그렇지만 정부가 누가 달러를 바꿀 수 있는지를 결정을 해줘요. 외환을. 달러가 부족하니까 태부족하니까. 첫째. 둘째. 주요 공산품 주요 상품에 대해서 정부가 가격을 통제를 해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다음에 정부 지시에 의해서 은행에서 융자가 일어나요. 관치금융이죠. 그러니까 관치외환, 관치금융, 관치가격이었다고요. 그전엔 그랬었어요. 70년대 내내. 근데 그거를 야 이제는 시장 논리에 의해서 이게 정해지도록 외환도 돈 밖으로 온 사람들 많으면은 환율이 올라서 그 환율에 의해서 결국 돈이 바꿔지게 하면 되는 거고 금융도 돈 빌릴 사람들이 박터지게 몰리면은 그중에서 은행이 심사해서 금융을 결정하면 되는 거고 관치외환, 관치금융, 그다음에 관치가격 가격도 시장에 의해서 정해지게 하도록 하자. 물론 당장은 그렇게 안 가더라도 그렇게 이행하자라고 결정을 한 게 돌아가시던 해 첫 1월 달이었었어요. 1월 달. 지금 코리아나 호텔에 비밀 작업실을 구해놓고 그때는 경제개원이 지금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자리에 있었거든요. EPB라 그러죠. 이코노믹 플래닝 보드. EPB에서 가깝잖아요. 역사박물관하고 다 세종대로 있는데 걸어가도 한 200m밖에 안 되니까 코리아나 호텔에 비밀 작업실 차려놓고 신현학 총리가 주도를 해서 EPB에 아주 똑똑한 실무국장 과장 그 라인이 이제 강경식 김재익 라인이에요. 그 라인에서 이 블루프린트를 그렇게 잡았다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때 얼마였냐? 저거가 국민소득이 1,700달러일 때예요. 1인당 국민소득이. 그러면 한국 사례를 기준으로 하고 말하자면은 저거 기준으로 했을 때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은 관치경제를 언제 포기했어야 되냐? 1989년, 88년, 90년 이때 포기했어야 돼요. 지금도 관치경제잖아요. 중국은. 지금도.
그러니까 중국이 마땅히 관치 경제를 포기했어야 될 시점으로부터 거의 30년이 지나도록 지금도 중국은 관치 경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 관치 경제가 보통 관치 경제가 아니라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의 관치 경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패와 이해관계가 깊게 관련돼 있냐고요. 중국에 내노라 하는 기업들은 전부 공식적으로 중국의 국영기업 내지 공영기업 내지 말하자면 뭐 인민해방군 소속기업, 뭐 당 소속기업 이든가 아니면 화웨이 같이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도리에서 만들어진 기업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기업 자체가 관치 기업이라고요. 저기는. 그게 내놓고 공식적으로 공영 국영기업일 뿐만 아니라 꼭 내놓고 공식적 공영 국영기업이 아니더라도 커넥션에 의해서 범털드 커넥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육성된 관치 기업이라고요. 저기는.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러니까 중국은 이 관치 경제를 그때쯤 털었어야 되는데 한 30년 전에. 그때 안 털고 30년 그동안 30년 동안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고 몸집이 커지니까 거기에 빨대를 받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그 부패에 사슬이 얽혀 있고 혹은 아무튼 부패는 안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돼 있는 이해 당사자들의 그 강고한 카르텔이 보통이 아니죠. 이 카르텔이. 우선 그게 하나 넘버원. 두 번째로 중국이 민주화됐어야 된다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1987년 우리가 GDP 3,400불일 때 사실상 완벽한 민주화에 돌입을 한 거예요. 1987년 우리가 GDP 3,400불일 때입니다. 그러면 중국을 이걸 예를 들면 완벽한 민주화가 2010년에는 있었어야 된다. 완벽한 민주화. 민주화의 이행이 아니라 완벽한 민주화가. 우리가 이런 윗대에서의 훌륭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같으면 지하 경제가 세계에서 제일 작은 규모예요. 연구자에 따라서 5에서 한 19%라 그러는데 이게 정부가 대충 알고 한눈 감고 한눈 뜨고서 봐주는 거지. 캘라고 들면 우리는 전부 우리 부동산 실명제 있지, 금융 실명제 있지, 주식 실명제 있지. 사실상 주식도 실명제가 되어버렸다고요. 왜냐하면 부동산과 금융 쪽에서 실명을 때려버리니까. 부가가치세 있지. 그 다음에 전부 단돈 약국에 가서 조그만 바카스 몇 병 사는 한 2,000원, 3,000원도 전부 카드 계산하잖아요. 택시비 4,000원, 5,000원 나오는 것도 전부 카드 계산하고. 그러니까 이건 일단 카드 계산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세금 때리려면 얼마든지 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투명하게 보인다고요, 이게. 경로가 이제 밑바닥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국세청이 그걸 완전히 그 장악을 끝까지 막 손을 집어넣으면 다른 세율 같은 게 막 조정돼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관행이 바뀌는 거고 옛날에 봐주던 거 지금 안 봐주면 반발이 많고 그러니까 장악을 끝까지 손을 안 넣어서 그렇지 들여다보고 있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조폭이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조폭이. 그래서 여기가 치안이 좋은 편인 거예요.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게 얘들이 경제에 있어서 관치를 털어버려야 되는 시점은 약 30년을 늦췄고 30년이 늦어져 있는 상태예요. 아직도 못 털고 있어요. 지금도 언제 그렇게 갈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외부에서 굉장히 큰 충격, 즉 다시 말하면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밟아갖고 손목을 비틀어서 거의 빈사 상태 가야 이거 바뀔 거라고요. 이전에 이걸 죄송합니다. 빠꼬라이를 못하는 거라고요. 왜냐면 이게 묘목에서 막 자라나올 때 그걸 딱 틀을 잡았어야지 지금은 이게 막 괴기스러운 큰 어떤 나무가 됐는데 이게 이렇게 휘어지고 막 이렇게 휘어지고 이거를 어떻게 다시 교정을 하냐고요. 너무 커져 버려 갖고 이제는 관치 경제를 민간주도 시장으로 확 바꿀 수 있을까? 바꾸기 시작하면 전부 다 부도인데
부실 대출인데 금융이 관치고 외화가 관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업 자체가 관치인데 금융, 외화, 투자 이런 게 관치일 뿐만이 아니라 기업 자체가 관치인데 그러니까 이거 못 갈 거라고. 민주화 지금 수용하려면 외국의 외부로부터의 어마무시한 어떤 변화나 압력이 있기 전에는 지금 수용했다간 다 잡혀줄게요. 이거 선회를 못 할 거라고요. 자기 힘으로는. 이걸 자기 힘으로. 우리는 자기 힘으로 내발적인 원인에 의해서 경제에 있어서는 정부 주도 고속 성장 경제를 디자인해서 이끌어왔던 지도자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관치 경제를 민간 시장 경제로 바꾸기 시작을 했고 정치에 있어서는 GDP 3,400불 수준에서 완전히 거의 완벽한 수준의 법률적 민주주의로 진입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 쟤들은 너무 타이밍이 늦어버렸다고요. 그 타이밍이 늦었기 때문에 시진핑이가 나온 거예요. 타이밍이 늦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될 방향을 못 가니까 이제 문제가 계속 쌓이니까 다른 짓을 해야 된다고요. 엉뚱한 짓을. 그래서 시진핑이가 등장한 거예요. 다시 보시죠. 돌이켜보면 중국은 1989년 천안문 사태 때 실각당한 공산당 총석이 자오지양 그 숙청 사건이 갈림길이었었어요. 1989년 그러니까 천안문에서 시위가 일어나가지고 최근 연구에 의하면 옛날에 이게 한 1,000명 정도 죽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됐었는데 최근 영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10,000명이 사망됐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가 돼요. 10,000명이 천안문 사태 때. 그러니까 중국의 천안문 사태 때 자오지양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다가 실각돼 버렸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평생을 가택연금에 집안에 갇혀서 살다가 죽었죠. 공산당 총서기가. 그때가 갈림길이었어요. 그때 한편으로는 관치 경제를 전체를 민간주도 시장경제로 이행하기 시작을 했었어야 되고 그때 자유화와 민주주의를 향해서 천천히 나가기 시작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때 등소평 살아있을 텐데 등소평까지도 천안함 내려 밟은 거를 찬성했다고요. 등소평까지도. 그러니까 그때 딱 단추가 그게 갈림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지금 현재는 당 범털과 인민해방군 범털의 과두지배 체제인 거예요. 그리고 공산당에 의한 국력 총동원 가능 체제고. 이게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로 돌아가고 시장경제로 그 방향으로 확실히 가고 이게 1990년, 89년, 91년, 92년 요때 일어났어야 될 때예요. 93년.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한편으로는 세계 경제 속에서 푹 빠져갖고 인터넷과 마폰으로 살아가잖아요. 중국인들이. 근데 이 시스템은 뭐냐. 당과 군의 범털들 과두체제인 거예요. 시스템이. 그러면 모순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국인 전체를 망상축제로 끌고 들어간 거예요. 시진핑이 한 짓은. 이 모순을 못 견뎌서. 이 망상이 뭐냐. 중국몽. 그다음에 제1돌연. 중국몽이라고 하나로 그냥 묶을 수 있죠. 지정학적으로는 제1돌연과 일로 일대예요. 제1돌연은 일본 열도, 그다음에 오키나와 열도, 그다음에 타이완, 그다음에 필리핀 열도, 그다음에 보르네오, 베트남으로 이루어지는 이 내부의 그러니까 동해 일부, 한반도, 서해, 그다음에 남진아해 이거가 중국의 사실상의 영토요 영해라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이런 망상으로 중국인들을 몰고 들어간 거예요. 본인들도 취해서. 왜냐?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방식, 중국식 사회주의. 그러니까 공산당의 그리고 인민해방군의 범털로 이루어진 과두지배 체제가 중국을 계속해서 이끌 수 있다. 어디를 향해서? 문제는 불거져 나오니까 구라를 심하게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들 망상도 심하게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를 향해서? 중국몽을 향해서. 중국몽은 뭘로 얘기할 수 있냐? 첫째가 제일도련. 둘째가 제일도련에서 꼬랑지처럼 진주 목걸이처럼 뻗어나가는 바닷길 일대.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저 내륙으로 여기저기 연결되는 일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발전해야 되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게 뭐 산업 스파이가 됐건 중국에 투자하는 그 외국인 벤처 회사가 됐건 외국 회사가 됐건 거기에 대해서 압력을 넣는 거가 됐건 혹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방식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라는 거지. 동원해서 각 분야의 첨단 기술을 몽땅 획득해서 중국이 2025년, 2030년, 2035년에는 세계 최강의 기술 국가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게. 중국몽을. 그래서 본인들도 그 망상으로 중무장을 하고 왜냐면 그래야 자기들의 그 당군 범털 과두 체제가 마르고 닳도록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모순을 인정하는 순간 이제 공산당이나 국가가 이렇게 주도하는 인민해방군이 주도하는 관치경제, 관치금융, 뭐 관치투자, 뭐 관치가격통제 이런 거 이제 다 포기해야 돼. 이제 옮겨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야 이게 현실적인데 이 현실적 생각을 감당을 못하니까 망상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그 망상 속으로 국민들을 끌고 들어간 거죠. 중국인들을.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하게는 시진핑이 공식적으로 집권한 2012년 이후 7년 동안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시진핑이 사실상 족탈부부의 권력을 강화한 2008년, 2009년경부터 한 10년 동안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망할 자리로 들어간 거죠. 근데 그 망할 자리로 들어갔는데 이제 미국은 한편 그 시간 동안 엄청난 일이 또 벌어졌다고 미국에서는. 일단 셰일 혁명이 터졌고요. 그게 전에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이 셰일 혁명, 셰일 오일이 다 같은 셰일 오일이 아니에요. 우선 첫째, 바다에서 축적돼야 층이 두껍게 복층으로 셰일 뽑을 수 있는 층 이렇게 형성돼요. 바다에서 형성돼야 이 셰일 축적층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바다에서 형성된 셰일 축적층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발달한 데는 미국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미국 이제 지질학적으로 보면 미국 대륙은 수억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부터 떨어져 나와가지고 판이동을 해서 지금 미국 위치까지 왔단 말이에요. 옮겨왔다고요. 1년에 1cm, 2cm씩 옮겨서. 그런데 이 옮겨올 때 지금 이 그림에서 저 분홍색, 빨간색 있는 저런 데가 다 셰일 밭인데 저런 지역이 이게 어떨 때는 좀 낮아져 가지고 물속에 잠겼다가 어떨 때는 땅에 올라왔다가 어떨 땐 낮아져서 물속에 잠겼다가 어떨 땐 땅에 올라왔다가 이러면서 옮겨왔다고 이 판이동하고 여행을 할 때. 그러니까 물속에 잠겼을 때는 퇴적층이 쏟아져 내려와서 셰일층이 형성이 됐고 땅 위로 올라왔을 때는 그 셰일층이 형성이 안 됐고 또 물속에 내려오면 셰일층이 형성됐고 또 땅 위로 올라오면 안 됐고 이게 반복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셰일층이 두껍게 층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가능하냐? 이 일주 다기 방식의 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기술이 완성이 된 게 옛날이 아니고 2016년이에요. 일주 다기 방식이.